이야기의 시작은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 부르던 한 뚱뚱한 오타쿠의 사연으로 문을 엽니다. 그는 학교에서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고 공부만이 살 길이라 믿었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가 진짜로 뚱뚱한 오타쿠에 머리까지 나쁜 게 아니었다면 그 계획은 아마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는 스파링 파트너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몸무게가 100kg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 덕분에 겨우 얻은 자리였죠. 하지만 상황은 예전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체육관 회원들에게 샌드백처럼 얻어맞으며 그는 도대체 왜 다들 자신을 못 괴롭혀서 안달인지 이해할 수 없어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자 마오란싱이 다가와 샤오에게 월간 보고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은 스파링 파트너일 뿐이라며 어색하게 항변해보려 했지만 관리자는 대답 대신 근육을 과시하며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죠. 결국 겁에 질린 청년은 보고서로 맡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떠넘긴 마오란싱이 다시 불렀지만 샤오는 그저 고개를 돌려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다른 팀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자신들의 일정 관리까지 도와달라며 부탁을 가장한 강요를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새로운 업무들에 청년의 표정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럼에도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팀의 모든 일을 도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정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거절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살을 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옆으로 손을 뻗어 구급차를 부르려 했죠. 하지만 휴대폰에는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가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청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며 변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학습자료라는 이름의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야 그는 책상에 머리를 기대고 비로소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다음 생에는 혐오스러운 뚱뚱한 오타쿠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손가락이 미끄러지면서 실수로 전체 발송 버튼을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뜨기 직전 놀랍게도 마오란식은 샤오의 보고서가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감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이 삭제하려던 학습자족 폴더의 내용물이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뜬 적나라한 내용을 보고 사무실의 모든 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고 그는 아기로 다시 태어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새로운 시작인지 의문을 품는 사이 구주 대륙에서 무려 2만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팔을 잡았습니다. 투산 샤오이는 그에게 산 너머의 세상을 함께 탐험하기로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2만 년 동안이나 수련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청년은 자신이 산에 내려가면 문제만 일으킬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산을 들어올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마교의 소교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단이 쇠락하여 그를 보호해줄 수 없었기에 그는 몸을 숨기고 수련에만 매진해야 했습니다. 소녀는 이 동료가 지루함을 달래주었다는 생각에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전생의 교훈 덕분에 그는 2000년 동안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 그녀와 함께 걷던 그는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뱀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판타지 세계로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연근조차 없는 평범한 우링안으로만 여겼습니다. 괴물이 달려들자 그는 자신에게 남은 건 육체적인 힘뿐이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고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뱀의 몸통에 정통으로 꽂히자 엄청난 충격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힘은 순식간에 괴물을 찢어발기고 숲 한가운데에 거대한 공터를 만들어버렸죠. 그가 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하늘에서는 자잘한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청년은 뱀고기나 먹자고 제안했고 소녀는 열렬히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금단 경제의 드래곤을 물리친 것에 감탄하며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손질하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 순간 검을 타고 떠있는 한 남자가 자신이 사냥하던 드래곤을 훔쳤다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헌원 학원의 강사 샤오춘후는 그들을 마교의 일원이라고 단정지었죠. 청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쳐다보며 비난을 부인했고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을 찾아낸 건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바닥에 엎드려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여우요괴와 연근 없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그 두 사람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사는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검기 제의식을 펼치며 검을 앞세워 돌진했습니다. 무기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자 우링아는 허공에서 맨손으로 검을 잡아채버렸고 강사는 그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엎드린 채로 검을 잡아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그의 모습에 샤오이조차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습니다. 상대는 평범한 인간이 비검을 막아낼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소녀에게 화살을 돌려 그녀가 몰래 청년을 도운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오만함을 벌하겠다며 두 자루의 검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우링아는 이번에도 공중에서 칼날을 잡아채 상대를 놀라게 했죠. 그는 다시 엎드려 자신은 죽여도 좋으니 샤오이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수십 자루의 검을 소환하여 주저없이 소녀를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무기들이 빠르게 날아오자 청년은 소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빗발치는 칼날 사이를 질주하며 모든 공격을 가로막았고 결국 모든 검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검을 잡아버려 죄송하다며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상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습니다. 곧 태도가 돌변한 그는 오해였다며 청년을 선배님이라 부르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장 떠날 테니 검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체불명의 공격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숲에서 날아온 불꽃이 멀리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우링아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무기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강사는 자신의 몸을 살피며 입은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그저 아버지와 식구들을 위해 요리하러 집에 가야 한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걸어가기 시작하자 샤오이는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오라를 내뿜으며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살벌하게 협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강사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곧이어 청년이 부르자 소녀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달려갔고 홀로 남겨진 남자는 거대한 벤을 짊어지고 멀어지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표정은 어둡게 변했습니다. 이내 그는 광소하며 학원의 노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교도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샤오이는 우링안이 수련자들을 물리칠 수 있으면서도 굳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우긴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자신이 수련자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소녀는 그 자가 연근이 없는 그를 죽이려 했던 게 분명하다고 따졌지만 청년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더 혹독하게 단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녀는 그가 항상 그렇게 무자비하게 훈련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에도 소녀는 자신의 힘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 동료가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풍경이 바뀌며 멀리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년은 고깃덩어리들을 동굴 입구로 옮기고는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입구의 표지판에는 마의 기운과 용서받지 못할 범주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불 위에 큰 솥이 걸려 있었죠. 갑자기 어둠 속에서 위압적인 남자가 나타나 마교의 영토를 침범한 자는 죽음뿐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우링아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뱀 고기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옥 창살 뒤에 있던 무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며 작은 방문자를 환영했습니다. 모두가 냄새가 끝내준다며 배고파 죽겠으니 고기를 달라고 애원했죠. 청년은 겉모습은 이래도 이들이 자신을 돌봐준 삼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리더만은 불만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교의 교주인 우디는 3시간이나 보이지 않았다며 아직도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사냥하고 요리하느라 늦었다고 변명했지만 아버지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안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은 소녀가 아들을 꼬드겨 산을 내려가려 했다고 비난했지만 청년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교주는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폭발적인 반응에 아들과 샤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2만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우디는 정파놈들의 교활함을 여전히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비가 직접 자식을 묻어주길 원하느냐고 물었고 청년은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곧바로 아버지는 2만 년 동안 똑같은 변명만 들어왔다며 화를 냈습니다. 아들의 태도에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링아는 사냥당하거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숲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조직원들이 그를 순진하다며 그가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고 나가는 건 자살행위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샤오이가 끼어들어 정파의 수련자를 만났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동료가 그자를 주먹 한 방에 쓰러뜨렸다고 폭로했지만 청년은 그저 오해였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디는 아들이 정말 그렇게 강해졌는지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여전히 우링아는 연근 없는 일반인일 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수련자들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고 물어 소녀를 걱정하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정 몇 명 이겼다고 천하무적이라도 된 줄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청년은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다고 했죠. 그의 진짜 목표는 봉인을 풀고 그들을 구출하는 것인데 숲에 처박혀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디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냐고 물었지만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아버지가 봉인된 상태에서도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다 자란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지킬 차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샤오이가 끼어들어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마귀가 없으니 정체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고 다른 이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디는 수련이 진전되면 마귀가 방출되어 아들이 죽을 것이라며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미 내린 결정이니 탓하지 말라며 떠나려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등을 돌리자마자 아버지는 멈추라고 소리치며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가 공중에서 그것을 받아채자 샤오이도 그 물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청년은 손에 든 물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헌원 학원 입학시험 자격증이라며 첫 번째 목적지로 그곳을 제안했습니다. 그 학원은 금단 경지의 수련자들을 배출하기로 유명한 곳이었기에 일행은 즉시 흥분했습니다. 샤오이는 그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디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은 그곳이라면 수많은 수련의 길을 접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커다란 보따리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헌원 학원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녀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 물건을 구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우디는 더 이상 자신이 아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를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살려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청년이 몰래 지도를 확인하는 동안 교주는 소녀에게 우링안의 신체에 얽힌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거의 황제급에 가까운 구미호인 그녀에게 아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샤오이는 손을 들어 사안의 중대함을 이해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밥을 챙겨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와 소년이 떠나고 나서야 뒤에 남은 무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우디는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모두 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샤오이는 작별 인사를 하며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그는 기다리라고 소리쳤지만 소녀는 이제 밥 배달은 없을 거라고 딱 잘라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세상이 멸망 직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링 안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반드시 깨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장면은 헌원 학원의 웅장한 입구로 바뀝니다. 그곳에는 한 강사가 줄을 정리하며 질서를 지키고 새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입학시험을 위해 토큰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든 어린 우링아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기를 바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강사는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석사자상 입에 토큰을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조각상에 물건을 넣자 빛이 나며 입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청년은 감사 인사를 하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강사는 줄 서 있는 다음 지원자를 불렀습니다. 뒤에 있던 새로운 참가자는 자신의 토큰이 가짜라 들킬까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모두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시험관은 마규 수련자가 발각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조각상이 지원자의 손을 물고 놓지 않자 구경꾼 중 한 명이 석사자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해 지켜보는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붙잡힌 남자는 자비를 구걸했지만 강사는 경비병들에게 그를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곧이어 시험관과 다른 지원자가 소년을 가리키며 그의 차례라고 알렸습니다. 강사는 그의 거대한 짐을 보고 수상하다며 토큰을 넣으라고 지시했고 그는 실수하지 않으려 되뇌며 떨리는 손으로 석상에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다른 지원자들은 마당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이 석사자의 입에 손을 넣었자 강사는 입학 티켓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조각상이 빛을 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생물의 눈이 번쩍이더니 붉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조각상이 그의 팔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사자의 머리가 받침대에서 떨어져 나와 그의 팔에 매달린 채로 말이죠. 그러더니 조각상의 나머지 몸통이 산산조각 나버려 시험관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팔에 사자머리를 매단 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색하게 사과하며 바닥에 조각들을 주워 모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그를 마교 수련자라고 비난하며 즉각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제압당하면서도 그는 티켓이 유효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시험관은 사자가 마귀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공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청년은 마교도들과 함께 살면서 마귀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샤오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며 모두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여우 소녀는 수련자들의 경솔한 행동을 따져 물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니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강사는 왜 요괴 일족이 학원 일에 간섭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우링안의 팔을 잡고 자신이 그의 보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실에 다른 지원자들은 놀라며 샤오이가 옆에 있는 걸 보니 소년이 대단한 배경을 가진 게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샤오이는 시험관에게 입학 티켓의 출처를 확인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본 남자는 그것이 전설적인 천하제일 문파일 것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그 문파가 2만 년 전에 멸망했으며 오링안이 유일한 계승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지원자가 어떻게 천하제일 문파가 멸망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문파 이름이 말 그대로 천하제일이었다고 덧붙였죠. 샤오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티켓이 마기에 오염된 것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상황이 민감하니 신중하게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 사람에게 수상한 짓 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샤오이는 걸어가면서 청년에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조언했고 그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장면이 바뀌며 헌원학원의 건축물이 드러났습니다. 곧 신입생 무리가 그들을 내려다보는 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학원 강사 메이앤리가 침묵 속에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황노홍사부가 다가와 올해의 신입생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험관은 마당에 꽤 유망한 지원자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진봉의 바이디에와 화문파의 소교주 장마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생각 없던 한 청년이 소녀에게 쌍수 수련을 제언했지만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유진봉주의 딸이자 엄청난 천재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장마는 아버지의 말이 맞다며 신입생 중 누구도 자신의 관심을 끌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메이 강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다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는 무리에 뭔가 이상한 것이 섞여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우링안이 평범하게 행동하려 노력하는 동안 황사부는 그저 새로 얻은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난 녀석일 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시험관 메이는 그런 튀는 행동으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직후 조수 중 한 명이 탑 꼭대기에서 급히 달려나왔고 강사는 공중으로 떠올라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가 담당자인 메이옌이라고 소개하며 시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모든 단계를 통과한 자만이 학원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어린 우링아는 저 강사의 얼굴이 낯익다고 느꼈습니다. 뚱뚱한 낭자는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냐며 직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내 그는 강사의 옷자락에 달랑거리는 반짝이는 실오라기를 가리켰습니다. 그 지적에 시험관은 공중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학생들 무리를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그는 신입생을 축하하며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얼어붙어버린 메이 강사는 말을 꺼내려다가 지정된 장소에 멈추지 않은 다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시험관이 알지 못하고 신입생이 감히 그런 지적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황사부는 소년이 저 남자의 심기를 건드려 곤란해졌다고 논평했습니다. 순식간에 강사는 자신을 올가매던 실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분위기를 띄우고 첫 번째 시험 시작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링아는 시험관이 미친 건지 시험을 위해 굳이 옷까지 찢어야 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다른 두 학생은 남자의 탄탄한 근육과 위압적인 오라를 알아챘습니다. 곧 그 중 한 명이 그를 전설적인 샌드백 체질의 소유자로 알아봤습니다. 이 능력은 능동적인 수련이나 주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대신 신체가 공격을 흡수하고 연기를 포착하여 맞을 때마다 더 강해지죠.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같은 레벨의 상대가 가하는 모든 공격에 면역이 됩니다. 이 사실에 우링아는 마조이스트만 수련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강사는 각 지원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평가받기 위해 그에게 주먹을 한 대씩 날려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자는 시험을 조작해 소년을 탈락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우링안을 지목하며 먼저 시작하라고 명령했지만 청년은 자신이 꽤 강하니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시험관은 원형 경제 수련자도 자신에게 상처 입힐 수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맷집을 자랑하는 말을 계속하려던 찰나 말이 끊겼습니다. 주먹이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거든요. 그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총격파가 강사를 뚫고 지나가 뒤에 있던 학원 건물의 일부를 박살냈습니다. 다른 모든 지원자는 그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황사부는 창밖을 내다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이 만들어낸 산을 뚫고 지나간 거대한 크레이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강사는 몸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문 채 남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완전히 기절한 듯 보였습니다.
총련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게 합격이라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다른 지원자들은 침묵 속에 뒷걸음질 칠 뿐이었고 지붕 위에서 여우 한 마리가 날렵하게 뛰어내려 자리를 잡았습니다. 샤오이는 우링안이 이미 군중 속에서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은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시험관이 타격을 입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신입생에게 어떻게 그런 위협을 달성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이 황사부는 땅에 쓰러진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먹의 위력이 거의 원형 후기 수준이었다고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표정으로 청년에게 달려들어 방심한 틈을 타 얼굴을 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청년이 사과하는 동안 말이죠. 그러자 한 지원자는 그가 기습을 당해서 신성한 육체가 버티지 못한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험관은 이전 테스트는 무효이며 또다시 속임수를 쓰면 실격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고는 황금빛 오라가 그의 몸을 감싸며 능력을 활성화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그 기술을 신성한 육체의 최강 방어 기술이라고 알아봤습니다. 강사는 이제 전력을 다해도 자신을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주저없이 청년은 그의 배에 정권 지르기를 날렸습니다. 주먹이 남자의 몸에 깊숙이 박혔지만 그는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이 다리조차 움직이지 않았다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황사부는 그 반응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메이 강사가 서 있는 채로 기절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황사부는 급히 개입하여 모두가 1라운드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소식을 듣고 환호하면서도 여전히 청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어 한 학생이 우링안에게 자신을 소개하러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화문파의 계승자 장마라고 밝히며 자신의 능력을 나열하더니 우링안을 의형제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해 청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다른 지원자들도 다가와 그의 동생이 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한 소년이 자신을 청기문의 TNG라고 소개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사과와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새로운 형님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우링안은 그의 친근한 태도에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TNG는 그에게 어느 문파나 학교 소속인지 물었습니다. 우링안은 어색하게 자신은 그저 고독한 수련자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군중이 갈라지며 유진봉의 천재가 길을 텄습니다. 소녀는 그가 관심을 즐긴다고 비난하며 자신과 그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후 소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군중 속에서 후드를 쓴 인물이 그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황사부는 너무 일찍 축하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컨트롤러의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자들의 발밑이 빛나기 시작했고 모두 무슨 일인지 의아해했습니다. 미세한 진동과 함께 그들은 어둡고 폐쇄된 공간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밖에서 본 구조물은 거대한 금속 큐브였습니다. 큐브 안에는 여러 로봇 생명체와 기계화된 기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동되자마자 지원자들은 거대한 갑옷을 입은 전사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은 그들을 둘러싼 기계들에 비해 그들이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었죠. 미조지는 황루옹은 자신을 기교각의 주인이자 2단계 시험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꼭두각시 장치들이 자신의 기교각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은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발사되는 암기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는 향에 불을 붙이며 향이 닿아버릴 때까지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NG는 꼭두각시 장치가 발사하는 무기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기계들의 눈이 빛나며 그것들이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로봇들은 지원자들을 향해 에너지 블래스트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바닥 곳곳에서 폭발하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기계들은 멈추지 않고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폭발에 휘말려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거의 즉시 멀리서 지켜보던 황루옹은 화문파의 소년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장많은 기술을 활성화하고 가만히 서 있었고 빗줄기들이 그를 피해 휘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능력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뒤를 칠 수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빗줄기 하나가 그의 가심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시험관은 징크스를 만들지 않으려는 듯 얼굴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유진봉의 소녀 또한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갑자기 수련자의 표정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변했습니다. 그 사이 우링아는 로봇 중 하나를 땅에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맞지 않을 거라고 빠르게 결론 내렸죠. 시험관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시험은 속도에 관한 것이지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는 꼭두각시를 더 부수면 실격시키겠다고 위협했지만 청년은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바이디에는 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메이 강사가 장치를 움켜쥐며 저 소년에게는 말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꼭두각시의 진정한 힘을 맛보게 하겠다며 직접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봇들의 부품이 떨어져 나와 방 중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로봇으로 합체하여 고독한 수련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곧 TNG는 저 합체 로봇의 힘이 금단 경지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시험 난이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꼭두각시의 무기에는 치명적인 독이 발라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등에 화살이 꽂힌 채 청년은 어지럽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시험관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메이 강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저 오만한 녀석이 시험에 합격하길 정말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거대 꼭두각시는 재빠른 동작으로 손에서 독침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우링아는 모든 발사체를 가볍게 피했습니다. 피한 후 그는 뭔가 깨달은 듯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보니 다른 지원자들이 공격에 맞아 쓰러져 있었고 그는 사과했습니다. 짜증이 난 메이 강사는 제어 장치를 이용해 더 많은 꼭두각시를 그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순식간에 청년은 거대 로봇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고 그의 주위에 에너지 오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멀리서 강사들은 더 이상 파손하면 실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꼭두각시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TNG는 그를 위해 향을 피워주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이들은 위험이 줄어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유진봉의 소녀는 이것이 과시욕의 결과라 생각하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포위된 상태에서도 청년은 가만히 로봇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것만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다리에 힘을 모았습니다. 강력한 도약과 함께 그는 거대 꼭두각시를 향해 솟구쳐 올라 강력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강사들은 꼭두각시가 파괴되는 동안 그가 날아오른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데 쳐다봤습니다. 검을 타고 비행하려면 금단 경지가 필요했기에 다른 학생들은 그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땅에 착지하며 TNG는 그가 연기를 사용해 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로지 다리 힘만으로 점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그의 신체 능력에 경악하며 지켜보았고 TNG는 좀 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메이 강사는 그가 공중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창들이 그가 착지할 정확한 지점을 겨냥했습니다. 꼭두각시를 부술 수도 없고 점수를 잃을 위기에 처한 청년은 해결책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공격을 피하는 화문파 수련자를 보며 그는 찾던 답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있는 창끝 위로 정확하게 착지했습니다. 순식간에 청년은 소녀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직후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근에 그녀는 아버지가 경고했던 변태가 아닌지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소녀는 그녀 뒤로 숨었고 여검사는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녀의 몸을 방패 삼아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화가 난 수련자는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이 찾은 유일한 탈출구라며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주저없이 소녀는 검으로 그를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 그를 먼저 쓰러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발사체와 파트너에게 동시에 공격받자 청년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곤란한 상황임을 깨닫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TNG는 멀리서 공격을 피하는 우링안의 기술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메이 강사는 공격을 조종하며 웃었고 저 둘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궁금해했습니다. 수련자는 강사들을 바라보다가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간 것을 눈치챘습니다. 시험관을 관찰하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달리기를 멈추고 화살이 날아오는 쪽으로 몸을 돌려 바이디에를 마주보았습니다. 직후 그는 배가 터질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사들은 그가 죽을 준비라도 하는 건지 확신하지 못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숨을 내뱉자 거대한 돌풍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모두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폭풍의 위력은 다른 지원자들을 경기장 바닥으로 쓸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메이 강사는 허세일 뿐이라 믿으며 컨트롤러를 꽉 쥐었습니다. 바람은 그들의 머리카락을 들어올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시험관은 시험에 통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청년은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시험용 향이 이미 완전히 타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시험관은 입김이 연소를 가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소년의 신체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TNG는 우링안 형님의 행동 뒤에는 사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돌풍으로 인해 몇몇 지원자들의 옷이 찢겨나갔습니다. 그가 형님이 모두를 위해 이득을 챙겨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동안 여 검사의 얼굴은 상황 때문에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직후 유진봉의 제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경고하고는 달려나갔습니다. 청년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의아해하는 동안 그는 피를 흘리며 다친 다른 참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경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신입생이 나타난 건 정말 오랜만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갑자기 수완첸 아카데미의 원장인 유탕성이 등장해서는 올해의 평가가 아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친다며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가발이 훌러덩 벗겨지는 저 사람이 정말 원장님이 맞나 의심하며 전혀 신뢰가 안 간다고 수군대죠. 그러자 벤텅이 그들을 꾸짖으며 이분이 바로 전설적인 붉은 불꽃수라 유탕성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원장이 수많은 마도 수련자들을 학살하고 그 피로 머리카락을 붉게 물들였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지만 다른 후보들은 그 이야기에 별로 감흥이 없는 눈치네요. 그 중 한 명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왜 저 붉은 머리가 가발이냐고 정곡을 찌릅니다. 원장은 그 소년에게 고개를 돌려 이름을 묻고 소년은 우링안이라고 대답하죠. 지붕 위 꼭대기에서 투산 샤오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샤오이는 원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링안이 그를 불쾌하게 만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녀는 텔레파시로 우링안에게 연락을 취하고 소년은 그녀의 부름을 듣게 되죠. 그녀는 우링안에게 당장 저 가발을 원장의 머리에 다시 씌우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교관이 소년을 대신해 사과하며 상급자에게 자비를 구하려 하지만 원장은 오히려 교관의 신령이 부족하다며 면박을 주네요. 그 와중에도 가발은 원장의 머리에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우링안이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마칩니다. 순식간에 튀어오른 우링안은 원장의 머리에 가발을 감쪽같이 다시 씌워놓습니다. 원장은 거의 눈치채지 못할 뻔했던 그 빠른 움직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네요. 우링안은 미소를 지으며 원장님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었을 뿐이니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능청을 떱니다. 교관이 유 원장의 주의를 끌어 뭔가 경고하려 하네요. 갑자기 원장의 머리에 지붕에서 날아온 다트가 여러 개 꽂힌 채로 그가 나타납니다. 샤오이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가발과 암기를 구별 좀 하라고 외치죠. 교관 메이엔리는 우링안의 멱살을 잡고 원장을 공격했다고 비난하지만 우링안은 실수였다며 사과합니다. 하지만 원장은 고작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반문합니다. 교관이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지적하지만 원장은 이것조차 시험의 일부라고 우기네요. 우링안은 감탄한 듯 보이지만 샤오이는 원장이 그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때 우링안이 머리에 박힌 무기를 빼주겠다고 제안하죠. 다트를 뽑자마자 상처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쳐 나옵니다. 결국 원장은 다리에 털이 수북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채 바닥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교관 메이엔니가 달려가 그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간신히 받아내네요. 다른 학생들은 그가 그저 거만하고 다리털이 많은 노인네 같다고 수군거립니다. 황 교관은 남은 학생들이 모두 2번째 단계를 통과했으며 다음 시험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죠. 다음 날 교관들이 원장을 연단실로 옮기는 동안 다른 이들은 그 광경을 지켜볼 뿐입니다. 후보 중 한 명이 평가는 통과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하나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내는데 바로 자신들이 꼭두각시 인형들에게 포위되어 있다는 거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황 교관에게 왜 원격으로 기계 인형들을 비활성화하지 않았냐고 따집니다. 메이 교관은 혼란스러운 앞마당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는 안전하게 숨어 있습니다. 교관 샤오추노는 소년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몰랐다고 속으로 생각하죠. 나중에 학생들은 시험 중에 발사체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장면은 학생 기숙사로 바뀝니다. 밤이 되고 투산 샤오이는 후련 중인 우링안을 발견하고 왜 쉬지 않느냐고 묻지만 그는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한다고 대답하죠. 샤오이는 다음 평가가 더 많은 훈련 자원을 얻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상기시켜주네요. 그러면서 그녀는 우링안의 경락을 뚫는 것을 제안하는데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의심스럽습니다. 소녀는 그저 야망이 있는 그를 칭찬하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 근처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움직임이 꽤 빠르네요. 우링안이 그녀를 잡아주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샤오이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먹혀들었다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죠. 밖에서는 바이디가 벽 근처에 서 있습니다. 바이드는 우링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하네요. 그녀는 즉시 소리가 나는 우링안의 방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그녀의 표정이 변하네요. 창문을 통해 우링안의 실루엣을 본 그녀는 그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가 아카데미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자신이 착각했을 거라고 말이죠. 진정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명확히 보려 합니다. 다시 보니 창문에 비친 실루엣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듯하네요. 사실 그는 삼촌들이 구해다 준 줄넘기로 운동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편 샤오이는 상처 치료에 쓰이는 홍화주를 쏟아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네요. 그녀는 바닥에 고인 술을 닦으려고 천을 들고 쭈그리고 앉습니다. 액체를 밟는 순간 소녀는 미끄러지며 갑자기 밖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방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던 바이디는 소녀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갑자기 창문에 무시무시한 실루엣이 나타나 그녀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게 만드네요. 그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며 재빨리 얼굴을 가립니다. 방 안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는 샤오이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저 넘어졌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옷이 붉은 액체로 얼룩져버렸다고 한탄하네요. 이 상황에 당황한 우링아는 눈길을 돌립니다. 그는 깨끗한 옷을 찾는 걸 도와주겠다며 옷장 쪽으로 몸을 돌리죠. 갑자기 방문이 엄청난 힘으로 박차고 열리더니 칼을 든 바이드가 들어와 그를 악마 같은 살인마라고 부르며 항복을 명합니다. 그 순간 우링안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샤오이에게 수건을 건네주는 장면이 포착되네요.
들어오자마자 바이든은 그가 시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샤오이는 자기가 언제 시체가 되냐며 황당해합니다. 우링아는 왜 자신이 악마 살인마 취급을 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낸 건지 묻지만 대답은 즉각적인 부정입니다. 해명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바이딘은 들으려 하지 않고 공격을 준비하네요. 그녀는 빠르게 검수를 발동시키고 에너지 오라가 그녀 주위를 감쌉니다. 그리고는 만개의 검 공격을 퍼붓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녀를 공격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에너지 칼날들을 피하네요. 그의 빠른 움직임에 바이든은 잠시 놀라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경고합니다. 그녀는 천상의 검 찌르기 기술을 준비합니다. 거대한 에너지 빔이 그를 향해 발사됩니다. 방어하기 위해 그는 정권 지르기로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의 상대는 그가 맨몸으로 자신의 검기를 부숴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바로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낍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기억을 지우기 위한 손날치기에 목덜미를 가격당합니다. 검이 옆으로 굴러가고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바닥으로 쓰러지네요. 바닥에 앉은 우링아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며 사과합니다. 이 기술은 손바닥에 기를 주입해 상대의 뇌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결과적으로 그 일격은 그녀를 바닥에 완전히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직후 그는 누군가 발견하기 전에 빨리 그녀를 데려다 줘야 한다고 말하네요. 그는 달빛 아래 그녀를 어깨에 맨 채 방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카데미 지붕 위를 달리기 시작하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그녀를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적당한 장소를 찾습니다. 갑자기 이 검객 아가씨가 깨어나기 시작하며 몸이 왜 이러냐고 묻네요. 망설임 없이 그는 똑같은 기술로 다시 한번 가격해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한숨을 내쉬며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거리를 지나며 그녀를 업고 가던 그는 도대체 이 여자가 실제로 어디 사는지를 모른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꼬여버렸고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숨어있던 치안거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우링안과 바이디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우링안은 어느 방의 문을 밀어보고는 곧 활짝 엽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네요. 방이 비어있는 것 같아 그녀가 여기 머무는 거라고 추측한 거죠. 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다시 깨어나 무슨 일이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그는 기억 소거 기술로 그녀를 가격하고 그녀는 다시 기절합니다. 그는 정체를 밝힐 수 없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네요. 단 마스터는 기술을 너무 반복해서 쓰면 그녀의 기억이 뒤죽박죽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그는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엉망진창인 여자의 방 상태에 놀라네요. 곧이어 그는 바닥에 남긴 자신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대걸레를 집어들어 청소를 시작하죠. 게다가 청소하는 김에 방에 어지러진 물건들도 정리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장면은 숲속 한가운데 있는 정자로 바뀝니다. 그 순간 후드를 쓴 인물이 거기 숨어있는 자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네요. 어린 샤오춘우가 나타나자 낯선 사람은 꽤 잘 숨었다며 칭찬합니다. 곧바로 그 인물은 자신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자랑하죠. 그러자 청년은 신입생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후드를 쓴 남자는 왜 자신이 도와줘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그 대가로 교관은 차기 가주 선출에 있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네요. 그 후 인물은 일어서서 타겟의 정체를 묻고 우링안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름을 들은 남자는 시험 때 봤던 그 거만한 소년을 떠올리죠. 교관은 제비뽑기를 조작해서 그 소년을 사고로 위장해 죽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후드를 쓴 자는 계획에 동의하지만 약속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샤오 가문의 도련님은 그를 다시 불러 다른 문제도 도와달라고 요청하네요. 물속에서 거대한 수생뱀이 그의 다리를 휘감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박해진 그는 먼저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동맹은 이 상황에 어이가 없어하죠. 선택의 여지가 없자 남자는 빠르게 개입하기로 합니다. 무기를 꺼내든 그는 에너지 일격으로 괴물을 베어버립니다. 곧이어 그는 달려가 뛰어오르며 강력한 참격으로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괴물이 쓰러지자 후드를 쓴 인물은 끝났다고 선언하죠. 하지만 갑자기 샤오춘우가 나무들 사이에서 비명을 지르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남자가 그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팔로 받아내네요. 교관은 샤오 가문 천재의 힘을 칭찬하지만 청년은 그저 내려달라고만 합니다. 인물은 그를 물속에 머리부터 처박히게 떨어뜨리고는 걸어가 버립니다. 거기어 단마스터의 영혼이 나타나고 후드를 쓴 자는 우링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경고하죠. 마스터도 동의하며 소년이 보여준 힘은 전성기의 자신에게도 까다로울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며 으스대네요. 그는 자신이 샤오호호라는 이름의 시간여행자라고 밝힙니다. 원래의 삶에서 그는 푸른 별의 평범한 학생이었죠.
교통사고 후 그는 수련의 세계로 환생하게 되었고 곧이어 샤오 가문의 별 볼 일 없는 도련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를 돌보다가 넘어져 거름통에 빠졌는데 그 순간 반 마스터가 깃든 반지를 발견하고 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상대가 자신의 길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샤오 후오는 원한이 없더라도 우링안의 운명은 자신에게 패배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죠. 한편 다른 곳에서 오링하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재채기를 합니다. 청소를 마친 그는 방이 충분히 정돈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제 떠날 때라고 생각하죠. 그는 나무 문을 엽니다. 작별 인사를 남기고 그가 떠나는 동안 바이디는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방 앞에 선 여행자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누군가 방에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바이드를 발견하죠. 잠시 그는 잠든 소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순간 어떤 수련자가 방에 침입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낍니다. 침대로 다가가며 샤오 후오는 잠결에 뒤척이는 바이디를 지켜봅니다. 신세대의 여신이라는 그녀의 명성이 떠오르고 그는 그녀가 잠든 모습조차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다 청년은 지금은 한눈 팔 때가 아니라며 스스로를 꾸짖네요. 자세를 고쳐잡은 그는 방 안의 가구 중 하나를 향해 돕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여자가 내 방을 청소하고 내 침대에 누워 있을까?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떠오릅니다. 그녀가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전생에 봤던 만화책의 기억은 그가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히로인을 만날 운명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잠든 소녀를 보며 그는 바이디가 자신의 운명적인 히로인일지 자문하네요. 곧이어 그의 표정이 변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여전히 깨어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죠. 그 순간 단 마스터가 나타나 그녀의 의식이 손상을 입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샤오호 후오는 바이디가 방을 청소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기절한 거라고 추측하고 단 마스터는 그를 꾸짖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은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며 침대 위로 몸을 숙이네요. 전생의 응급처치 지식을 활용해 그는 침대 앞에 자리를 잡고 절차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순간 누워있던 소녀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냅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는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련님은 입술을 내밀고 키스할 준비를 하며 그녀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죠.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에 놀란 우링안이 소리가 난 방 쪽을 돌아봅니다. 직후 바이디가 문을 팍 차고 나가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샤오 후오는 그녀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면서 왜 공격했는지 의아해하며 단마스터에게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간 건지 묻습니다. 청년은 이 세계의 여성들이 원래 내성적이라 키스는 너무 직접적이었나 보다 하고 결론 내리네요. 단마스터는 바이디가 그를 좋아한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며 그저 실수로 방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니겠냐고 묻습니다. 멍든 얼굴을 한 주인공은 대답하죠. 이유는 간단해. 난 타고난 주인공이니까. 밖에서 홀로 앞마당을 걷던 바이디는 자신이 어떻게 남의 침대에 눕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우링안과 대치하며 그를 바도 수련자라고 비난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조금씩 기억이 선명해지고 마침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억 속에서 그녀는 우링안이 수련을 강화하기 위해 시체를 이용하는 수련자라고 비난했었죠. 따라서 바이드는 자신이 엄청난 비밀을 알아냈으며 방에 있던 사람은 아마도 우링안의 공범일 거라고 깨닫습니다. 결의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도둑이 수완첸 아카데미에 잠입했다는 증거를 찾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순간 복수를 다짐하는 그녀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우링안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 외침에 잠에서 깬 두 학생은 바이디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녀와 우링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음 날 발표 무대에는 이미 모든 학생이 평가를 위해 모여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일부는 아직 평가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교관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불평하기 시작하네요. 멀리서 우링안은 자신을 더욱 몰아붙이며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산 샤오이가 시험에 대해 진정시키려 하자 그는 군중 속에서 긴장을 풀 여유가 없다고 대답하죠. 바이디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우링안이 여전히 잘난 체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녀의 반응을 눈치채고 어젯밤 바이디가 우링안의 이름을 외쳤던 것을 기억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치안거가 다가와 그들 중 누구도 진짜 내막은 모른다고 넌지시 말하네요. 곧이어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꽤 깊다며 어젯밤 자신이 목격한 것을 말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칼날이 목에 겨누어지며 가십을 차단합니다. 바로 뒤에서 샤오호오가 나타나 바이디를 모함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소녀는 즉시 동의하죠. 경고를 남기고 그가 걸어가자 치안거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그가 바이디의 열렬한 팬일 거라고 추측하네요. 주변의 말들을 무시하며 샤오후오는 그녀가 자신의 운명적인 히로인이라고 스스로 되뇌고 다음 마스터는 그저 그의 자신감을 지켜볼 뿐입니다. 갑자기 정숙을 요구하는 권위 있는 외침이 발표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메이앤리의 도착과 함께 우링안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곧이어 메이앤리, 유탕성 원장,
황로운 교관이 무대에 오르고 세 번째 평가가 발표됩니다. 메이얼리는 이번 라운드가 실제 전투 시험이며 성적에 따라 각 학생이 배정될 반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후 유탕성 원장이 오링안과 투산 샤오이 옆에서 전체 과정을 직접 평가할 것이라고 알리네요. 샤오이는 원장이 가발을 바꾼 것 같다고 말하지만 조용히 하라는 핀잔을 듣습니다. 원장은 그 속삭임을 눈치챈 듯하지만 지시사항을 이해했다는 확인만 하네요. 그때 한 교관이 버튼을 누르며 3라운드는 후보들이 번호를 뽑아 진행하는 전투 시험이 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학생들은 번호를 받기 위해 펭귄 모양의 기기 앞에 줄을 섭니다. 우링안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이들이 다가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차례가 되자 그는 기계 입구에 손을 넣어 번호를 뽑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포착한 메이앤니는 소년을 향해 종이가 붙은 금속 조각을 날려보내네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바닥 안에는 38번이라고 적힌 찢어진 종이가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멀리서 메이앤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곧바로 그는 샤오후에게 타깃이 조작된 번호를 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확인해줍니다. 교관은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지만 피 섞인 기침에 말을 끊고 사형당한 청년은 그에게 말을 아끼라고 조언하네요. 그러자 샤오후오우는 자신의 36번을 보여주며 소년과 같은 그룹이 아니니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우월감에 젖은 후드슨 자는 그가 진짜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대답하네요. 메이엘리는 우링안이 어느 정도 수련 기술을 가진 것 같아 먼저 다른 사람을 붙여 그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순간 우링안은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상대를 마주봅니다. 37번을 단 거구의 남자가 그 앞에 나타나 그를 약골이라 부르며 포기하라고 충고하네요. 군중 속에서 치안거와 다른 학생들은 우링안의 첫 상대에 놀라며 수근거립니다.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꽃 치안거는 그 상대가 목격자를 절대 살려두지 않기로 악명 높은 암살자 왕티슈라고 밝힙니다. 남자는 경멸어린 시선으로 이전의 두 평가를 지켜봤다고 밝힙니다. 그는 우링안을 그저 타고난 힘만 조금 있는 쓰레기라고 칭하네요. 왕티슈가 기수련의 정점에 있다고 자랑하며 소년의 뺨을 때리자 투산 샤오이가 분노하지만 우링안은 친구를 진정시키며 묵묵히 상대를 응시합니다. 그 반응을 보고 왕티슈는 지금 당장 싸우고 싶냐며 조롱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군중들은 신입생이 드디어 도발에 반응할지 기대하며 술렁입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는 단순히 자신의 연근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렇다며 사과하고 주변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쓰러집니다. 투산 샤오이는 적에게 너무 예의 바르다고 꾸짖지만 그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답하네요. 왕티슈가 다가와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링안은 잠시 말없이 그를 응시하다가 입을 엽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록 약할지라도 계속 싸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선언하죠. 암살자는 경기장에서 패배할 준비라 하라고 경고하고 돌아섭니다. 그가 멀어지자 투산 샤오이는 우링안의 태도를 칭찬하지만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네요. 멀리서 왕티슈는 메이앤니에게 소년을 죽이면 상급반에 넣어주겠다는 거래를 확약받으려 합니다. 소년을 죽인다면 말이죠. 미소를 지으며 암살자는 신입생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이해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며 걸어갑니다. 메이앤니는 우링안이 첫 라운드에서 바로 탈락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덧붙이네요. 곧이어 메이앤니는 추첨 종료를 알리고 첫 번째 경기의 신입생들을 경기장으로 소환합니다. 첫 번째로 호명된 사람은 1번 바이디였고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다음으로 이 번짝마가 경기장에 들어와 대뜸 상수 수련을 제안하자 관중들은 분노하며 그에게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장마는 뒤에서 오는 공격은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하게 피하네요. 잠시 후 그는 머리에 정통으로 무언가를 맞고 평정심을 완전히 잃습니다. 빗나간 음식물은 결국 메이엘리 교관을 맞췄고 그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장마의 사과를 받습니다. 멀리서 샤오호호와 메이엘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장의 혼란을 지켜볼 뿐입니다. 후드를 쓴 청년은 자신의 여자인 바이디를 담낸 장마의 이름을 기억해두겠다고 선언합니다. 메이앤니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녀와 가까워졌냐고 묻자 신비로운 청년은 그게 바로 주인공의 오라 덕분이라고 답하네요.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유탕성 원장이 기침을 하며 즉시 경기를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교관은 여전히 음식물 찌꺼기를 뒤집어 쓴 장마를 풀어주고 경기장 반대편에 선 바이디는 이게 딱 자신이 원하던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마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어 기필코 그녀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를 실행할 준비를 하죠. 그림자 분신술을 사용하여 그는 자신의 복제본을 여러 개 만들어 경기장 전체에 퍼뜨립니다. 지안거는 이 기술이 빠른 움직임으로 분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우링안은 별로 감흥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를 포위한 분신들은 진짜 몸을 찾지 못하면 절대 자신을 이길 수 없다며 조롱하지만 바이디는 잠시 침묵 속에 지켜보다가 갑자기 모든 분신이 사라지고 경기장 한가운데 장마의 다리만 남게 됩니다.
빠른 움직임으로 그녀는 상대에게 정확한 발차기를 날렸고 그는 그 순간 자신을 바보로 아냐고 묻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는 비열하고 저급한 공격을 했다며 그녀를 비난하죠.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장마는 보호용 금속판을 보여주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있어 이런 종류의 공격에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했다고 말하며 그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하고 손에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구체가 바이디를 향해 발사되자 그녀는 그의 빠른 분신 공격들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우링아는 왜 기구체를 직접 발사해서 타격을 주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치안거는 수련자의 레벨이 기의 거리와 위력을 결정하며 기를 응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능력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설명을 들은 우링아는 아버지와 투산 샤오이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되새기게 되죠. 경기장 안, 바이디는 모든 공격을 간신히 피하고 보여줄 게 그것뿐이냐고 묻습니다. 손짓 한 번으로 장마는 이 광대 노름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네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는 공격을 그녀에게 다시 돌릴 준비를 합니다. 재빨리 그는 거리를 벌리기 위해 뒤로 도약합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는 드디어 기구체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그녀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선언하며 공격을 정면으로 날립니다. 그녀는 민첩하게 공격을 피해냅니다. 수련자는 자세를 가다듬고 빠른 움직임으로 에너지 구체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교관들은 체외로 방출된 연기를 조작하는 황씨 가문의 독특한 능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한 학생이 우링안에게 이 기술은 에너지실을 이용해 더 큰 공격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어 그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다시 경기장, 바이디는 다가오는 에너지 구출을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마주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비열한 상대를 위해 검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며 검을 뽑아듭니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녀는 수치스럽다고 선언하며 에너지 구체를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참격의 충격파가 일직선으로 뻗어나가 상대를 정면으로 강타합니다. 갑자기 장마의 보호용 금속판이 산산조각나며 그는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잠시 후 그는 무릎을 꿇으며 그녀가 자신의 공격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그녀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여자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충격으로 청년은 기절하여 경기장 바닥에 쓰러져 패배합니다. 우링아는 에너지가 어떻게 제어되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장면을 지켜봅니다. 메이 앤 웨이조가는 장마가 전투 불능 상태임을 알리고 바이디를 승자로 선언합니다. 군중들이 유진 피크의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검객은 투산 샤오이 옆 경기장 중앙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청년은 수련자들 간의 전투가 정말 이런 것인지 생각에 잠깁니다. 갑자기 거대한 닭다리를 든 소녀가 나타납니다. 소리를 들은 우링아는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분홍색 머리의 소녀는 바이디를 알아보고 신세대 최고의 수련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네요. 곧이어 그녀는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강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새로 등장한 소녀가 우링안에게 다가오는데 그는 그녀의 큰 키에 놀랍니다. 본의 아니게 그녀는 투산 샤오이와 부딪히고 샤오이는 충격에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 여우는 이게 우링안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추측합니다. 분홍머리 소녀는 소년의 시선을 눈치채고 그가 음식을 원한다고 생각하네요. 모두의 반응을 본 그녀는 고기를 내밀며 다른 걸 원하는 건 아니냐고 묻습니다. 우링아는 스스로를 꾸짖으면서도 훈련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인정하며 고기 조각을 받아듭니다. 그녀가 자신이 정말 음식을 원한다는 걸 알아채자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네요. 낯선 사람이 우링안의 욕구를 자신보다 더 잘 이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한편 교관은 다음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마를 경기장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입안 가득 음식을 문 채 우링아는 자신에게 음식을 준 소녀의 이름을 묻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작년에 아카데미에 입학한 학생 무롱추안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투산 샤오이가 선배냐고 묻자 그녀는 고기 뒤에 숨으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대답하네요. 곧이어 무롱추안은 사실 성적이 낮아서 유급했고 배치 시험을 다시 보러 온 거라고 설명합니다. 먹으면서 그녀는 결과가 나쁘면 퇴학당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데 우링아는 그녀가 별로 긴장한 것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챕니다. 직후 치안거가 다가와 그들이 모를 만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는 무롱 선배가 구주 전역에서 유명한 연금술사 가문 출신이라고 밝힙니다. 그 결과 그녀는 연금술 재료의 효과를 잃지 않으면서 음식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링아는 방금 먹은 고기가 사실 영약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귀한 것을 먹어보려 당황하지만 무롱추안은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그저 배고픈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친절함에 우링안과 투산 샤오이는 할 말을 잃고 감동합니다. 그는 그녀를 천사라고 부르고 옆에 있던 여우는 별일도 아니라며 투덜거립니다. 갑자기 팬들이 떼로 몰려와 도련님을 위해 길을 터줍니다. 그 순간 바이디가 주위의 소란을 무시한 채 집중된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망설임 없이 무롱추안은 그녀에게 달려가 존경심을 담아 사인을 요청합니다.
그녀가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바이디는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이라 우링안과 그의 보호자는 침묵에 빠지네요. 1인자는 요청을 거절하며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는 우링안에게 돌아서서 어젯밤 그가 한 짓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가 멀어지자 군중들은 치앙거가 말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인지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무롱추아는 정말 바이디와 친하냐고 묻지만 소녀는 그저 아는 사이라고 대답하죠. 대답을 무시하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선배처럼 강해지고 싶으니 소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갑자기 무대에서 무렁추안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는 메이엘리 교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그녀를 꾸짖으며 빨리 시합하러 오라고 하네요. 달려가면서 소녀는 우링안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잊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는 노력해 보겠다고 동의합니다. 투산 샤오이는 그녀를 멀리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는 그녀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하죠. 무대 위에서 교관은 이번 이 시험을 다시 치를 마지막 기회라고 상기시킵니다. 소녀는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그녀는 남기 위해 적어도 한 번은 이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교관은 다음 경기를 알리며 36번을 무대로 호출합니다. 호출에 응답하듯 후드를 쓴 인물이 발표 플랫폼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무롱추아는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가 후드를 내리자 표정이 완전히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샤오후오는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이 왔음을 알립니다. 양측이 자리를 잡자 교관은 경기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한편 두 상대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응시하며 전주 준비를 마칩니다. 산석에서 유탕성과 황으로홍은 무롱 가문의 아가씨가 어떻게 신입생 시험에 오게 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엄격해 보이는 청년은 그녀가 연금술 시험을 포함한 거의 모든 평가에서 낙제했고 아마 유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은 선배가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면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결론 내리네요. 그러자 치앙거는 우링안에게 그녀가 강력한 약손 요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투 기술은 전무하다고 말해줍니다. 경기장 중앙에서 교관은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낼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뒤로 뛰어오르며 경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주먹을 꽉 쥐고 무롱상속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질 수 없습니다. 반면 그녀의 상대는 이렇게 귀여운 소녀와 싸우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네요. 직후 청년은 자신의 방대한 경험으로 쉽게 이길 거라고 상상합니다. 한술 더 떠서 그는 싸움이 끝난 후 그녀와 바이디 모두 자신의 힘에 감동하여 하렘에 합류할 거라는 망상에 빠지죠. 그 순간 소녀가 기합과 함께 돌진하며 정권 지르기를 날립니다. 그녀의 주먹이 청년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히며 허를 찌릅니다. 충격과 함께 그는 뒤로 나가 떨어지고 상대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다른 공격을 위해 움직입니다. 우링아는 저 멍청이가 왜 웃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냐고 묻고 투산 샤오이는 속으로 뭔가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다 하고 추측합니다. 단 마스터는 몽상에 잠긴 그를 꾸짖지만 파이터는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우기네요.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 무롱 선배는 돌진하여 라이벌의 얼굴에 또다시 정권 지르기를 날립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간신히 주먹을 잡아내며 공격을 막아냅니다. 청년은 같은 기술이 두 번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직후 그는 그녀를 어깨너머로 던져버려 경기장 반대편으로 날려버립니다. 소녀는 바닥에 세게 부딪히고 상대는 다음 움직임을 위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가드를 올린 채 그녀는 다시 돌진할 준비를 합니다. 청년은 평범한 육탄전으로는 절대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며 속도를 이용합니다. 관중 속에서 우링하는 성배에게 응원의 말을 외치고 투산 샤오이는 질색하네요. 헐떠지며 소녀는 싸움을 계속할 에너지가 바닥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기를 거부하며 그녀는 거대한 고기다리 2개를 꺼내듭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이죠. 라이벌이 놀라는 사이 소녀는 경기장 한가운데서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지한거는 파이터가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영적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링아는 그게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곧이어 그는 그 음식이 사실 진짜 알약이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갑자기 축적된 에너지가 밝은 빛으로 폭발하며 청년의 눈을 잠시 멀게 합니다. 직후 무롱 상속녀가 옷이 찢어진 채로 나타나지만 힘의 오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관중석의 우링안과 투산 샤오이. 그들은 방금 본 것이 그녀의 몸이 폭발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옷이 터진 건지 궁금해합니다. 코피를 흘리며 청년은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선배가 막판 스퍼트를 낸다 해도 자신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선언하지만 코부터 닦으라는 핀잔 만드네요. 그 말을 무시하고 소녀는 불가능해 보여도 시도해야 한다고 대꾸했어. 기합과 함께 그녀는 상대를 향해 돌진했고 전진하는 발걸음마다 경기장 바닥이 부서져 나갔지. 공격은 충격에 대비하고 있던 전사를 향해 쇄도했어. 마인심 교관이 그녀의 힘이 연체 단계를 넘어섰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 그러고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어.
그 말과 함께 청년은 자신도 진지하게 싸우겠다고 선언했어. 그녀의 주먹이 그가 방어용으로 사용한 검과 격렬하게 충돌했지. 충격의 강도가 그를 놀라게 했고 잠시 멍해질 정도였어. 그 틈을 타 주먹은 그의 가드를 부수고 그를 정통으로 강타했지. 서령우는 선배의 힘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도산소원호는 그녀가 단지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 곧이어 도산소원은 그런 강도로는 그녀가 몇 분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설명했지. 폐허가 된 경기장 한가운데서 모용선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 이미 전투로 지쳐 얼굴에 땀이 흐르는 채로 그녀는 자신이 이긴 건지 큰 소리로 궁금해했지. 관람 속에서 교관은 그 청년이 맞아 죽은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악한생 원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안심시켰소. 원장은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했지. 연기 속에서 검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상대방은 얼굴이 엉망인 시골 소녀에게 이렇게까지 몰린 것에 놀라워했어. 그는 일어서서 이제 진짜 힘을 보여줄 때라고 결심했지. 검을 어깨에 맨 채 청년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줘야겠다고 선언했어. 상처 입은 얼굴로 그는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 그 말과 함께 전사는 맹렬히 돌진하며 상대에게 자비란 없을 거라고 다짐했어. 모영선은 그녀 주위를 빙빙 도는 그의 속도에 깜짝 놀랐지. 전사가 경기장 위로 도약하자 서령우는 그녀에게 위를 보라고 소리쳐서 즉시 반응하게 만들었어. 위에서 쏟아진 공격이 지면을 강타하며 경기장 바닥을 박살냈지. 소녀는 간신히 뒤로 뛰어올라 그 일격을 피했고 그의 손에서는 푸른 에너지의 연꽃이 피어올랐어. 라이벌은 그녀가 도망칠 수 없을 거라고 선언했어. 그러고는 기술인 청년지시마를 소녀에게 직접 날렸지. 에너지가 푸른 불꽃으로 폭발하며 전사를 집어삼켰고 경기장 일부를 파괴했어. 관중석에 있던 서령훈과 도산소. 너는 그 장면을 침묵 속에서 지켜봤어. 불길 속에서 반응조차 못한 채 에너지의 옷이 타버리자 소녀는 비명을 질렀지. 즉시 도산소우는 서령훈이 보지 못하게 그의 눈을 가렸어. 관중들이 그 일격에 반응하는 동안 교관들은 그 푸른 연꽃불꽃을 알아보고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 같다고 결론지었지. 연기 속에 서 있던 청년은 상대를 노려보며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여전히 항복을 거부하는지 조롱했지만 소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지. 대답 대신 모용선은 병을 꺼내 내용을 단숨에 들이켰어. 병이 바닥에 깨지자마자 그녀 주위로 불타는 아우라가 폭발했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청년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 그러자 전사는 기압과 함께 돌진하며 에너지 파동을 방출해 모용선을 날려버렸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검에 맹렬한 연타를 퍼부었고 그는 그걸 막아내느라 쩔쩔매야했지. 그 장면을 지켜보던 교관 중 한 명이 소녀가 미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어. 잠시 후 서령우는 돌파구 덕분에 그녀의 아우라가 강해진 건지 궁금해했지. 하지만 도산소, 너는 그 가능성을 부정했어. 여우소녀는 선배가 더 많은 알약으로 한계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지. 도산소는 지금 그녀가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력을 태우고 있다고 견넌지었지만 부상을 입고로 전사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 그녀는 절대 질 수 없다고 계속해서 소리쳤어. 그녀의 고집을 본 청년은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 새로운 기술로 그는 그녀를 거대한 푸른 연꽃 안에 가뒀고 연꽃은 폭발하며 그녀를 날려버렸어. 그녀가 착지하자마자 전사는 전투를 끝낼 준비를 했지. 위험을 감지한 마인심 교관이 경기를 중단하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청년은 즉시 청년 회오리 공격을 모용선에게 퍼부었지. 교관은 다시 한번 경기를 멈추라고 소리치며 이미 끝난 승부라고 선언했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만심은 개입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았지. 바닥에 쓰러진 소녀는 정말로 끝인 건가 생각했어. 곧이어 친척이 그녀의 요리를 망가뜨리고 쓸모없는 레시피로 가문을 망신시켰다며 꾸짖던 기억이 떠올랐지. 회상 속에서 소녀는 자신의 요리가 알약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왜 모용 가문은 연금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물었어. 돌아온 대답은 요리가 가문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말과 딱위한데 뿌리였지. 그 일로 친척들은 그녀를 현진 아카데미로 보내고 정략 결혼을 시킬 계획을 세웠어. 만약 실패한다면 가문 구성원 중 하나가 그녀를 쓸모없는 존재이자 가문에 수치라며 되찾을 거라고 했지. 기억은 소녀가 바닥에 쓰러져 울면서도 결의에 찬 눈빛으로 주먹을 꽉 쥐는 것으로 끝났어. 그녀는 자신이 만든 요리가 어떤 알약만큼이란 훌륭하다는 걸 맹세했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에너지가 그녀를 감싸자 전사는 정말로 무언가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어. 마지막 순간 에너지 공격이 그녀를 강타하기 직전에 멈췄어. 갑자기 서령훈이 소녀 앞에 나타나 마지막 일격을 막아낸 거야.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라이벌을 노려보며 모용삼에는 좋은 사람이기에 그녀가 다치게 둘 수 없다고 선언했지. 자신을 막으려는 거냐는 질문에 청년은 그렇다고 맹세했어. 상대의 의도가 그녀를 해치려는 것이었으니까. 미소를 지으며 전사는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다니 용감하다고 말했어. 갑자기 마인심 교관이 둘 사이로 뛰어들며 모두 경기장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경기가 끝났음을 선언했지. 그러고는 시험관에 상처 입은 소녀를 가리키며 그녀를 승자로 선언했어. 무기를 한 바퀴 돌리며 청년은 경기장을 떠날 준비를 했어. 떠나기 전 그는 서령훈에게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자신이 직접 상대해줄 기회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지.
그 위협을 이해하지 못한 서령우는 1라운드를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어. 그러자 도산소호는 명백한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태평하내며 그를 꾸짖었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 그 순간 모용선이 싸움으로 약해진 탓에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 서령운이 그녀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묻자 소녀는 그가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지. 슬픈 표정으로 그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단 한 라운드도 이기지 못했다며 한탄했어. 그러고는 좌절감에 울음을 터뜨렸지. 갑자기 그녀가 구토를 했고 놀란 서령우는 도산소호에게 빨리 회복약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어. 그녀를 품에 안고 위로하려 했지만 전사는 자신이 괜찮다고 우겼지. 잠시 후 그녀는 그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설명했어. 도산소우, 너는 그 역겨운 광경에 불평을 쏟아냈지. 친절하게도 서령우는 모용 선배가 내려가서 쉴 수 있게 돕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고마워했어. 그들이 떠나려던 찰나 마인심 교관이 끼어들어 녀석이 어딜 가려는 거냐고 따져물었지. 바로 지금이 네가 경기장에서 싸울 차례라고 알리면서 말이야. 시험관은 그의 상대가 왕철수라고 밝혔고 왕철수는 경멸 어린 미소로 그를 노려봤어. 서령우는 도산소우에게 모용선을 무대 아래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고 소녀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줬어. 그녀를 부축하며 여우소녀는 당장 저 멍청한 여자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투덜거렸지. 마인심은 양측의 전투 준비를 명령했어. 경기장에서 서령우는 반대편에서 조롱하듯 기다리고 있는 상대를 마주했지. 왕철수는 그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것 같다고 선언했어. 이에 소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 속에서 그를 응시할 뿐이었어. 교관은 뒤로 물러나며 무기로 바닥을 내리찍어 공식적으로 경기의 시작을 알렸지. 라이벌은 그렇다면 너와 관중들을 모두 죽여야겠다고 선언했어. 모두가 전사의 힘을 걱정했지만 도산소호는 그들이 서령운의 힘을 모른다며 안심시켰어. 그녀는 완전한 자신감으로 어떤 공격도 그를 경기장에서 쓰러뜨릴 수 없을 거라고 선언했지. 왕철수는 적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어. 상대의 자세를 이해하지 못한 서령우는 적의 무슨 기술인지 궁금해했어. 갑자기 왕철수가 소리를 지르며 어두운 아우라를 방출했고 그 힘이 그의 옷을 위아래로 찢어버렸지. 그러고는 서령운 앞에서 눈부신 빛이 폭발했어. 그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지. 상대는 핑크색 속옷을 입고 나타나 자신의 철주무를 주기 시작했어. 그 시각적 충격에 서령우는 즉시 코피를 쏟았어. 관중석에서도 여러 관객이 피를 흘리며 뒤로 넘어갔지. 천기는 역겨워하며 그 움직임이 너무나 구역질나서 사람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어. 박여훈 교관은 그렇게 시각적으로 공격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건 아카데미의 수치라고 논평했어. 그러자 악한생 원장은 그 시각적 효과는 단지 눈속임일 뿐이라고 그를 정정했지. 그는 관중석의 모두가 속이 메스꺼워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냐고 물었어. 서령운도 구역질을 느꼈고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지. 기회를 포착한 왕철수는 무기를 들고 도약하며 죽으라고 소리쳤어. 철기둥이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먼지와 파편 구름을 일으켰지. 약해진 상태에서도 서령운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도약해 일격을 피했어. 왕철수는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듯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지. 회전 동작과 함께 라이벌은 서령운과 관중들 주위로 철주 회오리 춤을 시전했어. 관중들은 더 이상 그 광경을 참지 못하고 눈을 가리거나 구역질하며 토했어. 도산소우 옆에서 모용선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 듯했지. 그녀는 그 역겨운 행동이 철기둥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가스라는 진짜 속임수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고 설명했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왕철수는 경기장 전체가 이미 자신의 독가스로 가득 찼다고 자랑했지. 독의 효과를 느끼며 청년은 입을 막고 저항하려 했었어. 한편 도산소호는 몰래 독을 수단이 비열하다고 그를 비난했지. 이에 암살자는 생사가 걸린 무대에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하다고 선언했어. 멀리서 매엄리는 고용된 전사의 활약을 칭찬하며 만족스럽게 지켜봤지. 그녀 옆에서 소화하는 속임수에 넘어갈 뻔했다고 말했지만 교관은 그가 이미 넘어갔다고 정정해줬어. 곧이어 왕철수는 고함을 지르며 전진했고 상대에게 고통 속에서 죽으라고 요구했지. 하지만 독에 마비된 소녀는 몸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지끈거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했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자 그의 표정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지. 라이벌이 고전하는 것을 본 암살자는 힘의 10%도 쓰지 않았는데 벌써 발버둥 치냐며 조롱했어. 그러고는 고통을 빨리 끝내주겠다며 마지막 일격을 위해 다가갔지. 그와 함께 기둥이 소년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고 그는 부상을 입고 뒤로 밀려났어. 적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봤지. 직후 그는 광란의 철주무를 시작하며 잔혹한 연속 공격을 퍼부었어. 소나기 같은 타격이 쉴 새 없이 몸을 두들겼고 소녀는 그 충격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어. 관중석에서 모용선은 싸움을 멈추라고 소리쳤고 천기는 임박한 패배를 걱정했지. 절박해진 여우 소녀는 교관들에게 당장 경기를 중단해달라고 애원했어.
하지만 마인심은 소년에게 아직 반격할 능력이 남아있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대답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타격은 계속해서 그의 몸을 강타했어. 멀리서 매염리는 지켜보며 이게 그가 가진 힘의 전부인지 의문을 가졌지. 그녀가 본 것에 실망했어. 상대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왕철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고 곧이어 기둥이 목표를 직접 타격하며 경기장에 피를 뿌렸지. 그 장면은 관중 전체에게 충격을 주었고 암살자 자신도 그 결과에 놀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맨손으로 철기둥을 잡아내며 공격을 멈춰 세웠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적은 부상당해 얼마 남지 않은 힘으로 왜 아직도 저항하냐고 물었어. 소녀는 에너지가 너무 적게 남았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주먹에 담아야 했다고 설명했지. 경멸하는 미소로 라이벌은 그런 약한 주먹이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느냐고 물었어. 그 순간 주먹이 왕철수의 옆구리를 강타했지. 충격을 느끼자마자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어. 갑자기 그의 몸 안에서 에너지 파동이 터져나왔고 피해가 퍼지자 그는 비명을 질렀지. 주먹의 위력은 충돌 지점에서 퍼져나가는 에너지 고리 형태로 경기장을 뒤흔들어서 폭발은 관중석에서도 보일 정도로 강력해서 모든 관객을 멍하게 만들었지. 몸이 만신창이가 된 왕철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린 전사를 노려봤어. 마침내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암살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경기장 바닥으로 쓰러져 완전히 패배했지. 서령우는 담담하게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했어. 바닥에 누운 왕철수는 패배는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렸지. 그러고는 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쉽게 이겼는지 물었어. 서령우는 직접적인 대답 없이 그저 등을 돌렸지. 진지한 눈빛으로 청년은 이것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자신이 가진 힘이라고 밝혀서 이해하지 못한 패배자는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지. 그 폭로에 충격을 받은 가운데 곧 마인심 교관이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서령운이라고 발표했어. 옅은 미소와 함께 청년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지. 그 후 교관들은 경기장에 남아있는 도관계를 흩어버리기로 결정했어. 이에 황여홍은 전장 위로 날아가는 장치를 작동시켰지. 그 아티팩트는 해독제를 비처럼 뿌려 독에당한 모든 사람을 치료했어. 비를 맞으며 서령우는 자신의 힘이 회복된 것을 깨달았어. 그 순간 모용선이 그에게 달려와 승리를 축하해줬지. 포옹과 함께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칭찬했어. 그 장면은 도산소우의 분노를 자극했고 그녀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어. 청년이 포옹을 받는 동안 여우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끼어들 준비를 하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지. 도산서우, 너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모용선에게 서령운에게 너무 가까이 붙지 말라고 경고했어. 소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여우소녀는 그녀가 그의 몸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비난했지. 멀리서 소화화는 미녀들에게 둘러싸여야 할 사람은 자신이어야 한다며 불평했고 매염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어. 곧 교관은 승자의 힘이 확실히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인정했어. 그러고는 매염리가 소화화에게 저 상대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자신감 넘치는 아우라를 풍기며 청년은 자신의 사전에 패배란 단어는 없다고 대답했어. 그 순간 뒤에서 교산이 나타나 아카데미에 불을 지른 죄로 그에게 영석 500개의 벌금을 부과했지. 짜증이 난 청년은 벌칙에 대해 따졌지만 매염리는 그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제지했어. 그녀는 속삭임으로 저 남자가 아카데미의 징계 담당이자 원장의 삼촌인 교산이라고 경고했지. 교산은 진지하고 위압적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어. 그러자 매염리는 원장이 멀리서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어. 마지못해 소화하는 벌금을 내기로 동의하고 영석 주머니를 건넸지. 즉시 그는 아카데미 직원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영석 1000개의 또 다른 처벌에 받았어. 매염리가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청년은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결국 돈을 내기로 했지. 두 사람이 떠나자마자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원장과 저들근이가 한 짓에 대해 2배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어. 분노를 끌어오르며 바닥에 쓰러진 소화화는 마치 자신의 좌절을 서령운 탓으로 돌리려는 듯 그쪽을 향해 마지막 눈길을 보냈어. 갑자기 서령운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지. 그는 공기가 이상해졌다고 나직이 중얼거렸고 도산소우는 호기심을 느꼈어. 곧이어 천기가 5성급 암살자를 물리친 것을 축하해줬지만 서령우는 싸움이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다고 진지하게 대답했지.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정보상은 그 정투 덕분에 왕철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고 암시장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겠다고 밝혔어. 그 순간 마인심 교관이 청기를 부르며 아직 1라운드 참가가 남아있음을 상기시켰지. 놀란 소녀는 자신이 싸울 차례라는 걸 깨달았어. 굳건하고 신중한 발걸음으로 그는 상대를 마주하기 위해 경기장에 올랐지. 반대편에는 붉은 머리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청년 악가서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 높은 좌석에서 악한생 원장은 황여홍에게 저 소년이 자신의 쓸모없는 손자가 맞다고 확인해줬지. 그는 청년이 가문의 기술 배우기를 거부해서 아카데미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어. 관중석에서는 경쟁자의 정체에 대한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퍼졌지.
서령훈 일행이 걱정을 내비치는 동안 천기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리더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선언했어. 책을 손에 든 채 그는 뛰어난 전투 기술이 없더라도 지능으로 힘의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말했지. 아까서를 마주한 그는 원장의 손자인 만큼 이미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어. 자신감 있게 그는 청기종파의 비기들을 사용하여 싸우지도 않고 쓰러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했지. 교관이 경기 시작을 알리자마자 두 사람은 강렬하게 시선을 교환했어. 곧 천기는 자신의 신성한 기술을 발동했고 이마에서 천상의 눈이 열렸지. 놀란 도산소우는 그것이 천기종파의 비밀 능력으로 소수만이 마스터하여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라고 설명했어. 천기의 자세를 관찰하며 그녀는 그가 정말로 이 순간을 위해 비장의 카드를 아껴뒀다고 말했지. 한편 아까서는 그 기술의 위력을 궁금해하며 준비를 마쳤어. 집중한 천기는 천기 연산을 시작했지. 기술은 아까서가 대지 속성 공격으로 싸움을 시작할 확률이 85%라고 보여졌어. 직후 아까서가 대지와 바위의 파동을 사용했고 천기는 빠르게 옆으로 뛰어 피해야 했지. 멀리서 아까서는 소년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바위 중 하나 위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을 지켜봤어. 천기는 이미 그 공격을 계산했기에 맞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지. 그의 정확성에 감탄하며 서령훈은 소년의 움직임에 대해 논평했고 도산소우, 너는 그것이 기술의 효과라고 확인해줬어. 그녀는 천상의 눈을 통해 빙이 된 것처럼 천기 조상들의 신성한 생각에 접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 그 순간 그의 뒤로 강력한 아우라가 나타나며 조상령의 위험 있는 형상을 드러냈어. 젊은 전사가 공격을 준비하자 붉은 아우라가 그녀의 손을 감싸기 시작했어. 그러자 천기의 기술은 대지 속성 공격과 무술이 결합될 확률이 90%라고 알려졌지. 곧바로 그녀는 빛의 궤적 기술을 사용해 고속으로 돌진하며 상대와의 거리를 좁혔어. 당황하지 않고 소녀는 예지력이 가리키는 정확한 위치로 손을 들어올렸지. 적의 주먹이 다가오는 순간 그는 정확하게 타격을 막아낼 수 있었어.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의 힘은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지. 일격과 함께 젊은 예언가는 뒤로 날아가 의식을 잃고 경기장 바닥에 떨어졌고 상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 소녀는 완전히 패배하여 바닥에 누워 있었지. 관중석에서 서령훈과 도산소우, 너는 충격적인 결과에 학생의 이름을 외쳤어. 부상을 입었음에도 소녀는 이미 다시 일어나 공책에 다음번에는 힘의 차이를 계산해야 한다고 휘갈겨 쓰고 있었지. 매무를 마치자마자 그는 다시 기절해버려 서령훈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어. 그 순간 마인심 교관은 승리한 젊은 도련님을 축하했고 높은 좌석에서 서령훈은 동료가 괜찮을지 궁금해했지. 원장은 전사의 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가 여전히 악시 가문의 기술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 싸움이 끝난 후 승자는 하늘에 있는 교관들을 바라보다가 경기장을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지. 이에 마인심 교관은 그가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을 허가했어. 곧이어 서령훈은 동료를 등에 업고 그의 힘과 제3의 눈 기술을 칭찬했어.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소녀는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지만 서령훈은 재능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했지. 그때 마인심 교관은 2라운드가 무작위로 편성될 것이며 호명된 학생들은 경기장으로 나오라고 발표했어. 높은 좌석에서 원장과 황여운 교관은 상대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어. 다른 곳에서 소화하는 서령훈과 맞붙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매염리는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지. 교관은 서령훈이 그 두 사람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밝혔어. 직후 마인심은 손안의 종이를 구겨버리며 첫 번째 시합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어. 추첨 기계 앞에 서서 그는 쪽지를 펼쳐 경쟁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지. 그렇게 싸움은 서령훈과 자신만만하게 미소 짓는 소아와의 대결이 되었어. 하지만 도산소우와 모용선은 무작위 선정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서령훈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지. 즉시 교관은 자신을 변호하며 신입 제자들을 노리고 결과를 조작할 리가 있냐고 반문했어. 곧이어 소아와가 앞으로 나서며 교관이 편파적이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어. 라이벌이 주저하는 것을 보고 도산소우는 그가 오만하고 싸움을 두려워한다고 비난했지. 진지한 표정으로 서령훈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선언했어. 그는 더 좋은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어. 모용선과 도산소우가 동료의 단호한 태도에 감탄하는 동안 예언가는 두 소녀의 관심을 자신의 노트에 적을 기회로 삼았지. 두 상대가 위치를 잡자 경기장은 전투의 시작을 기다리며 침묵에 잠겼어. 미소를 지으며 소하화는 라이벌이 실제로 나서서 싸울 용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 그러고는 묵은 원한과 새로운 원한을 한꺼번에 청산하겠다고 결심하며 무기로 경기장 바닥을 내리찍고 돌진했지. 잠시 후 도산소우는 기습 공격에 대해 불평했지만 마인심 교관은 이미 경기 시작을 알린 척했어. 짜증난 여우소녀는 아카데미에 모두가 오빠를 노리는 것 같다고 결론지었지. 경기장에서 두 전사는 고속으로 일련의 타격을 주고받았어. 재빠른 움직임으로 공격자는 잔상을 만들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했지.
관중이 경고의 소리를 지르자마자 서령훈은 이미 뒤에서 오는 공격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어서 그는 빠른 주먹을 날렸고 소아와는 소년의 속도가 확실히 인상적이라고 인정했지. 직후 거대한 푸른 에너지 폭발이 경기장 전체로 퍼져서 물러서지 않고 도전자는 자신의 발로 다가오는 푸른 불꽃을 막아냈지. 이에 상대는 이미 그의 전투 스타일을 파악했다며 가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어. 에너지의 열기를 느끼며 서령훈은 손을 식히기 위해 입김을 불었지. 갑자기 소년의 표정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 변했어. 기합과 함께 소환하는 3000 활용 기술을 발동하여 거대한 푸른 불꽃 생물 2마리를 소환했어. 불꽃의 높은 온도는 상대로 하여금 몸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후퇴하게 만들었지. 멀리서 매염류는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라이벌을 구속으로 몰아넣으라고 독려했어. 한편 천기는 서령훈이 마침내 그의 악마적인 기술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며 싸움을 지켜봤지. 경기장 가장자리로 몰린 그는 적이 자신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새로운 일격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어. 잠시 후 쌍용입회 기술이 서령훈을 향해 쇄도했고 그는 임박한 충격에 대비했지. 소리를 지르며 서령훈은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어. 한편 모용성과 청기는 그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기대하며 흥분 속에 지켜봤어. 손을 위치시킨 채 청년은 자신의 선술 중 하나를 실행할 준비를 했지. 그러고는 선술, 가슴운동이라고 외치며 푸른 불꽃을 밀어내는 에너지 파동을 방출했어. 충격받은 소아하는 그게 무슨 선술이냐고 항의했지만 도전자는 자신이 운동 경험을 통해 개발한 것이라고 자랑했어. 이에 상대는 그가 꽤 재주가 있다고 인정했지. 하지만 소아의 속임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곧이어 용의 에너지가 흩어지며 어린 전사 주위로 작은 불꽃들로 팍발했고 순식간에 불꽃은 수십 개의 작은 불꽃 연꽃으로 변해 경기장을 불길로 뒤덮었지. 소아와는 손으로 잡아볼 때면 해보라고 도발했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서령훈은 더 강력한 선술을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했지. 즉시 그는 선술 사이드 스텝을 시전했어.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장마는 그가 자신의 기술을 배운 거냐고 물었지만 동료 학생에게 꾸지람을 들었지. 빠른 움직임으로 청년은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자신의 젠상들을 여러 개 만들어냈어. 짜증난 소화하는 라이벌이 움직임에서 나오는 기류를 이용해 불꽃을 흩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상대가 여전히 원소 화염 에너지에 둘러싸인 채 그는 마무리 일격을 준비했어. 그렇게 소아화는 화음 감옥을 발동하여 도전자를 불과 돌로 에웠었어. 한편 천기와 모용사는 그가 어떻게 대지 기술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정보상은 원소 변동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지. 곧이어 매염리는 소아와의 오행전환 기술에 대해 자랑했고 천기는 그가 그냥 이름을 막 지어내는 거라고 불평하게 만들었어. 미소를 지으며 상대는 이 세계의 원주민들이 오행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 높은 좌석에서 악한생 원장은 황해홍에게 소년의 기술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교관은 영석 결정에 비싼 비용을 상기시켰고 원장은 놀라서 사례가 들렸지.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와 소아와는 세계의 원리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자신의 기술은 무한히 변형될 수 있다고 자랑했어. 새로운 기합과 함께 그는 마무리 일격을 날릴 준비를 했지. 그러고는 청년은 암석 관통 폭발을 실행하여 불과 돌의 벽을 상대 위로 무너뜨렸어. 곧이어 바위와 불길이 폭발의 중심에 갇힌 서령훈 위로 쏟아져 내렸지. 이에 천기와 모용선은 그의 이름을 외쳤어. 공격 결과가 걱정된 원장은 영석의 손실을 한탄했고 황여홍은 그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했지. 손에 닭다리를 든 채 모용선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서령훈을 구하러 뛰어들 준비를 했어. 하지만 도산소우 너는 그녀가 오빠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며 말렸지. 완전한 자신감으로 여우소녀는 그런 작은 기술 따위는 그에게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장담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어. 우월감에 젖어 소아하는 이 세계의 원주민이 운명의 아들인 자신과 절대 비교될 수 없다고 선언했어. 갑자기 경기장 바닥이 그의 발밑에서 흔들리고 갈라지기 시작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리둥절해했지. 관중석의 모두가 지진이라도 난 건지 의문을 가졌어.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도산소우는 그저 우리 서령훈 오빠는 정말 무적이라고 선언할 뿐이었지. 그때 땅이 위로 갈라지며 강렬한 노란 에너지가 드러났어. 곧 서령훈이 잔해 속에서 나타나 선술 초고속 벤치프레스를 시전했지. 그 광경은 소아와를 완전히 충각에 빠뜨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어. 이에 도산소우는 저 돌판들은 오빠가 평소 잔해 속에서 하던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어. 도전자는 무게가 여전히 너무 가볍다고 말했지. 짜증난 소아화는 이 세계의 누군가가 자신에게 굴욕을 줄 수 있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어. 그는 선택받은 자로서 일개 무명인에게 진리가 없다고 선언했지. 그러고는 청년은 금속이 대지의 기세를 빌리는 기술을 사용하여 무기를 강화했어. 직후 그는 상대를 향해 뇌격참을 날릴 준비를 했고 높은 좌석에서 원장은 분노가 손자의 판단력을 흐려 상대의 가장 큰 능력을 잊게 만들었다고 한탄했지. 다시 경기장에서 서령훈은 또 다른 선수를 사용할 준비를 했어. 공격이 내려오자 소년은 신체 회전운동, 회전킥을 시전했지. 그는 상대의 무기를 정통으로 가격하여 산산조각 냈어.
타격의 충격은 자신의 무기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소아화의 눈동자에 그대로 비쳤지. 라이벌이 무장 해제되자 서령호는 등을 돌리며 그가 졌다고 선언했어. 관중석에서 도산소우와 모용선은 그의 힘과 승리에 환호했지. 멀리서 매염리는 자신의 전사가 수련도 안 한 소년에게 어떻게 질 수 있냐면 짜증을 냈어. 승리를 확보한 도전자는 바닥에 쓰러진 적을 뒤로하고 걸어가기 시작했고 소아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거기 서라고 명령했지. 그는 일어서서 단대사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질 수는 없다고 결심했어. 자, 여러분,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전 정말 좋았어요. 다음 파트도 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